제가 지금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선호한다는 미래 직업 5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가 구독자가 거의 5,000명 정도 되는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2011년 초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한 8년 됐죠. 근데 제 유튜브 내용은 워낙에 어려워서 구독자가 아주 천천히 들어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도 졸업한 이후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는 엄마가 됐을 때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진로에 관련된 부분도 도움이 될 거고 하는 영상들이 한 12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이미 유튜브에. 그래서 고리들 검색해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지금은 안 봐도 돼요.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봐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독을 신청을 해 주시면 아마 5,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아직은 5,000명이 안 돼요. 조금 안 돼서. 자,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명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여기 현수막에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이거는 이제 미래학 책이에요, 미래학. 그러니까 인간의 현재와 기술의 발전들을 보고서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한번 예측해 본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다룬 외국 저자 말고 한국인 저자가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다룬 최초의 책일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책이죠. 자, 인생은 길고 예술은 길다 할 때, 아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할 때, 그 예술이 원어가 이제 테크네인데, 테크네의 어원을 그리스어로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나 원리를 활용을 해서 아름다움에 이르는 모든 그 과정을 테크닉이라고 불러요. 테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빙 기술, 이걸 테크네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자연물을 이용해서 아름다움에 이르는. 근데 거기에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그죠? 도구가 없이 손톱으로 이거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리와 재료, 그 다음에 도구,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장 짧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진선미라는 거예요. 진선미. 미스 코리아. 그죠? 근데 예로부터 플라톤도 그렇고 모든 인문학에서 진선미의 단계는 진이 피라미드의 베이스를 차지하는 것이고, 선이 중간이고 미가 최상층이에요. 마지막 목적이에요. 아름다움이. 근데 진선미가 인간들이 지금까지 많이 추구해왔고, 그것이 뭐 예술이고 인문학이고 과학이고 기술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 시대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또는 기술은 길다, 이 말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레이 커스와이라는 이제 미래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2055년쯤 되면은 인간이 한 800년 정도 살 수 있는, 또는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기술들이, 그게 이제 어떤 바이오 특이점이에요. 바이오에서의 어떤 특이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오의 특이점이 오기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훨씬 능가하는 특이점이 또 있어요. 디지털 특이점, 인공지능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030년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게 단순히 인간을 능가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있는 인간의 IQ를 다 합친 걸 능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능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게 한 2030년경으로 좀 앞당겨졌고, 이제 의학적인, 우리가 영원히 살지도 모르는 그런 의학적인 어떤 혁명은 2055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전 더 늦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생명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은 길고 기술은 짧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느껴왔던, 오랫동안 교과서에서 봐왔던, 책에서 봐왔던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인문학. 이런 바뀌어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진선미를 추구했는데, 진이라는 것은 이제 재료, 물질을 연구하고 또는 수학적인 원리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인류 최후의 발명품 인공지능 뭐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왜 인공지능을 인류의 최후의 발명품이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그게 딱 맞지는 않는데, 지금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개발 쪽으로 인공지능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사비스가 알파고는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는다. 알파고는 앞으로 과학을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커제를 이긴 다음에, 이제 이세돌 이기고 커제 이긴 다음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물질, 단백질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굉장히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진선미에서 진의 영역과 선의 영역이, 선이 도구의 영역이에요, 도구. 착할선자 한자를 연구해보면 착할선자의 고대의 뜻은 쓸 용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착할선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왜 착한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기가 쉽잖아요. 저도 좀 착해가지고 돈만 조금 벌었다면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막 굉장히 속상하고 요즘에도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은 이렇게 부려먹기가 되게 쉬워요. 뭐 이렇게 달라 그러면은 잘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건 진과 선의 영역이 인공지능하고 로봇한테 점점점 점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술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이제 3D 프린팅으로 하는 집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설계도만 인간이 주면은, 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의 가장 최근 뉴스 중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 소설을.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저는 매일매일 인공지능에 대한 신문 기사를 10개 정도 봅니다. 10가지. 하루에 10가지 정도 봐요. 그래서 야,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나? 뭐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다 예측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가 여행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소설. 어디 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뭐 어디 가니까 뭐 어디 맛집에, 이런 소설을 지금 인공지능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선미에서 미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점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근하고 있죠.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진부터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간보다 더 빨리 파악하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에는 무슨 경영학 이런 것도 선에 들어가요. 경영학까지도. 기술, 과학기술 일반 다 선에 들어가거든요. 진의 영역이라고 따지면 예술이라든가 뭐 윤리, 도덕 뭐 이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그 진선 미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술은 짧고 인생은 길어지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 게 아니라 기술은 짧고 인생이 길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EBS에 한 6번 정도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강연 Q라는데 패널로 출연을 해서 두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병원은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만 미래의 병원은 사람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왜 그런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리빙 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연구소, 뭐 이런 연구실 이런 개념인데,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웨어러블 기기가 들어오게 되면 일상적으로 치료가 일어나요. 일상적으로. 내가 오늘 피자를 먹었는데 거기 치즈가 불량 치즈야. 그러면 그걸 치료를 해야 돼. 일상적으로. 그 불량 치즈가 내 몸에 주는 것을 우리 몸이 스스로 인지해서 나노의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로바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걸 예방의학이라고 그러죠. 예방의학. 그래서 아예 병에 안 걸리는 방식으로 계속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희귀병 말고는. 그래서 오래 살게 되는데, 사람의 본능 중에서는요, 죽음의 본능이 있습니다. 가끔은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본능은요, 여러분, 천재들이요, 자살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재들이. 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을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평행우주론을 처음 제시한 그 과학자도 자살을 했고, 아무튼 대단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지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래요. 즉 지구상에 있는 걸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음 이외에는 뭐가 기다릴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들의 자살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여행의 욕구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왜 김창호 강사가 그 우울증 때문에 바다에 자살하러 갔는데 이렇게 물을 만져보니까 물이 너무 차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죽더라도 편안하게 죽고 싶어 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래. 그래서 안락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안락사는 병원에서 하게 돼요. 미래에. 그래서 병원의 미래에 사람을 죽이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하고 이제 대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스템 교육이라고 불렀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죠. 그런데 미래를 걱정하는 그 학자들이 이 스템 교육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선미에서 진과 선까지의 단계예요. 스템 교육이. 근데 이 진과 선까지의 단계가 인공지능 로봇이 너무 빨리 점령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많이 머물게 될 단계는 선과 미의 단계죠. 그러니까 진과 선의 교집합으로 따지면 좀 넘겨야 되는데 진과 선의 단계를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차지하고 다시 선과 미의 단계를 인간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과 미의 단계에서 코어 교육이 코어 C-O-R-E 코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스템 교육에서 코어 교육으로 뭐 좀 따지자면 창의 인성 교육을 할 때 교육이라고 말할 때 창의 교육이 스템 교육이라면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코어 교육이 인성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어는 뭐냐면은 C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또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민, 창의성, 연민, 동정심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O가 오리지널리티죠. 독창성, 창의성이랑 비슷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R이 responsibility, 책임감인데 여러분 response라는 건 반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response 해주는, 상호 반응해주는, 즉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responsibility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E가 empathy인데 이게 이제 공감이죠. 공감, 동정, 다 보면 인성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들이죠.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fMRI라는 게 있는데 두뇌를 이렇게 찍는 게 있고 두뇌를 지금은 원격으로 두뇌를 스캔하는 기술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뭐를 예측할 수가 있냐면은 교도소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두뇌를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올지 안 올지를 85%의 정확도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를 찍는 것만으로 스캔하는 것만으로 인간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성을. 그리고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은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실험한 건데 공화당을 지지하는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까지 나와요. 두뇌를 보게 되면. 그리고 미국의 한 벤처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기계가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인데 텔레파시 기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이게 스캔이 가능해요. 지금 그 회사에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장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스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들이 미래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인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쾌락이나 즐거움, 참여, 관계, 의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취. 그런데 지금까지 이 5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어떤 선사시대 이후에 역사시대 이후에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약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은행이 탄생한 이후 자본주의 시대에 성장경제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성취였어요. 성취. 나머지 의미, 관계, 참여, 쾌락도 중요했지만 성취가 굉장히 중요했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중요시 여기는 것 지금 그것도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행복에 있어서.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IQ가 이제 1만을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 2024년, 25년쯤이면은 IQ가 1만이 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라고 봐요. 보편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또는 양자 컴퓨터라고 말해도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특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외워서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의 만족감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후에는 나머지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5가지 중에서 나머지 4가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게 아까 내가 스템 교육이 코어 교육으로 바뀐다, 스템에서 코어로 간다 라는 거랑 비슷해요. 스템이 성취라면, 지식을 통한 어떤 성취라면 스템이 의미, 관계, 참여, 쾌락, 이 4가지가 코어인 거죠. 이런 부분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요즘 읽은 책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나서 이제 제 본 강의로 들어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효율성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인간들이 점점점 어떤 직업이나 노동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지식 노동이나 육체 노동에서 계속해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기도 해요. 인공지능은 점점점 장난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점점 장난이 아닌 효율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점점 장난이 아니게 될수록 인간은 점점점 장난이 돼가는 거죠. 점점점 우스워지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인간이 우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래학자들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새롭게 부상할 인간의 5가지 권리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들어보면은 이해가 갈 건데, 첫 번째 권리가 뭐냐면은 자연적인 생물 상태로 남아있을 권리. 그러니까 다들 사이보그가 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이보그가 웨어러블을 통해서. 근데 나는 내 몸을 기술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나올 거고, 그것이 권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효율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권리. 인공지능 로봇이 워낙에 효율적이 되다 보니까 나도 내 머릿속에 칩을 좀 심어볼까?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칩을 심으면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거든요. 클라우드로. 그래서 내 생각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인간이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 예상으로는 IQ 1000까지는 갈 수 있대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 두뇌의 한계 때문에 IQ 10,000까지는, 10,000까지는 못 가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로 연결됐을 때 인간의 IQ가 10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인공지능하고 연결 안 할래. 비효율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거야. 여기서 지금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공주여고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막 씁니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사회학에서 노동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즉 노동이 권리다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르짖고 있고,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제, 이런 노동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노동권의 시대가 끝난다라는 거죠. 왜? 노동을 할 기회가 사라지니까, 점점점. 그리고 인간은 점점 장난의 영역, 비효율적인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비효율적인 존재가 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인간에게 무슨 권리가 남을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장난쳐도 되는 권리가 남게 돼요. 그것을 통칭해서 활동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지구상에서 내 친구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활동권. 그래서 노동권이 활동권이 된다. 이게 현재 사회학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이미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효율화되면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런 거, 포드 시스템, 포드 자동차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온 지가 100년 넘었거든요. 그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에요. 컴퓨터가 나오는 거 3차 산업혁명. 이때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으로부터 박탈당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인간의 세 가지 활동이 레이버, 노동하고 work, 작업하고 액션, 단순한 활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기도 전에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인간은 언젠가 레이버로부터 워크로 넘어가고 워크에서 액션으로 넘어갈 거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기도 전에. 인간이 레이버에서 노동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개념이. 자, 여기 오늘 카빙이죠, 카빙. 이 영역이 바로 워크의 영역이에요, 워크. 여러분들은 저기서 전통차 뭐 또는 꽃차 이런 걸 뭐야? 전통차, 꽃차, 그 다음에 카빙.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던 여러분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게 보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 강당에 전시된 게. 그런데 인간이 효율성의 영역으로부터 쫓겨나고 월급의 종말 시대가 오고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은 워크하고 액션의 영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워크와 액션은요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는 영역이에요. 마치 제가 미술대학을 진학하는 때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미술대학을 진학하면은요 돈을 버는 애보다 돈을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90%. 전시회 한 번 하면은 2천만 원, 5천만 원 드는데 제 동료들 그 재료비하고 전시장 빌리는 돈하고 근데 팔리는 건 하나도 없어 그림이. 그거 어떻게 버티지? 부모가 부자야. 그래서 예체능 미래에 온 특히 여학생들 보면 부모가 거의 다 부자죠. 돈을 쓰는 영역이에요. 돈을 버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체능 문화 쪽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사람만 예외적으로 돈을 버는 곳이에요. 그게 10,000분의 1입니다. 순수하게 미술을 공부해서 그 사람이 자기 그림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0.1%가 아니라 0.01% 정도 돼요. 10,000분의 1 정도 돼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월급을 못 받게 되고 인공지능 로봇보다 비효율적으로 되면서 그냥 백수가 되어갈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국가에서는 드디어 국민기본급 같은 거, 국민 배당을 하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자. 그리고 문화활동을 하도록 해주자. 체육활동을 하도록 해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게 앞으로의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도 재밌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개중에는 막 수학을 연구하고 그런 것이 막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스템에 관련된 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니까. 지금 이미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미.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돈이 안 되는 곳에서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경향성이 증폭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카빙 예술이 됐든 그러니까 예술이 됐든 공예가 됐든 그 예체능 분야에서 그 활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수강생들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좀 구분지어서 하는데, 지금 공주여고에서 공부로서 성적으로서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있고, 예체능에서 예를 들어서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애가 있다고 쳤을 때 10년 후 15년 후에는 기타를 잘 치는 애가 훨씬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으로 전교 1등 하는 보다는. 그 경향성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미래인문학이.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오해할까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 공부가 재미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내야 돼요. 공부가 재미가 없어진 이유. 여러분, 공부는 원래 어떻게 출발했는 줄 알아요? 가장 재미있는 것을 찾는 인간에 의해서 출발한 게 공부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공부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공부의 기원은 그리스 귀족과 그리스 귀족 자제들이 모여서 노예들이 일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일을 다 해주게 되는 상태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일부 도시에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무 그늘 밑에 모여서 빈둥빈둥거리고 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니네들 있잖아. 달이 왜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하는 줄 알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고 하는 걸 쭉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 봤는데 그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망원경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관찰해가지고 갈릴레오 뉴턴 같은 사람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래. 천동설이 아니라. 그래서 달이 저렇게 변하는 거래.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친구들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얘네들이 몰랐던 걸 내가 어디서 알아다가 나무꾼들 밑에서 같이 놀면서 얘기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야. 또 공부하고. 넌 뭐가 어떤 건지 알아? 이러면서 그 나무꾼들에서 모일 때마다. 얘네들 나무꾼들이 모여야 돼. 마치 노인분들이 여름에 가끔 시골 가면 그 평상 위에 다 모여있죠. 그냥 똑같아. 그 당시에 귀족 자제들이 그렇게 모여있었어. 젊은 애들이. 일 안 하고. 왜? 노예들이 일을 다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아카데미가 출발을 합니다. 아카데미가 나무꾼을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쿨의 어원이 뭔지 알아요? 스쿨? 여러분 지금 아카데미에서 스쿨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스쿨의 어원이 뭐냐? 여가라는 뜻이에요. 여가. 여유. 무슨 얘기냐? 공부의 기원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가 시간에, 여유 시간에 나무꾼들 밑에서 모여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생긴 게 수학, 과학, 외국어 이런 거예요.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이집트에서 러브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한 거예요. 나무꾼들 아래서. 이집트에서는 러브를 이거라고 그래. 나 몰라. 이집트어의 러브 몰라.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야, 그럼 러브 말고 사냥은 이집트어로 뭐라고 그래? 그럼 얘가 또 이집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때 가서 이집트어를 공부해와. 그래가지고 나부코도노스가 다시 와가지고 야 이집트어로 사냥은 뭐라고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의 출발이었어요. 지금 공부가 재미없어진 이유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과식이야, 과식.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빠지냐면 중간중간에 그런 감정적인 거, 액션, 그다음에 연결고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여러분 수학 공식이 뭐 이렇게 파스칼이라든가 가우디인가? 뭐 아무튼 가우스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공식을 발견했던 스토리텔링을 별로 안 배워봤죠. 그 책에서는 나오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뭐야? 감정이 빠져버린 거야. 감정이. 그래서 공부가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좀 이런 거 제가 자율주행차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는데 뭐 하나 열어놓고 하자. 내 그림. 내 밑에 나왔잖아. 내 그림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자고. 저 맨 오른쪽 아무튼 저기 있는 그림은 다 팔렸어요. 500만 원, 800만 원,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다 팔렸어요. 다 팔린 그림들이에요. 자, 자율주행차 얘기로 얘기를 해볼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있는데 얘가 차만 있을 것 같지. 근데 과도기다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영업을 하는데 거기 물 먹어야 되겠다. 자율주행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그 자동차에 타야만이 영업이 가능해. 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없는 노인하고 초등학생이 자율주행차를 지금 탈 수 있어. 근데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랑 동석을 해야 돼. 왜? 법적으로.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람이 운전석에 그 자율주행차 수동 전환이 가능해. 왜? 사고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꼭 타야 돼.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하고 대학교 다니는 게 그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앞으로 약 20년 동안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자율주행차를 못 타. 활용을 할 수가 없어. 자율주행차 좋아. 나 누워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겠네. 근데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 왜? 법적으로. 운전면허증 없으면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그걸 검사해. 차가 검사를 해버려. 당신 술 먹었네요. 운행 안 합니다 오늘. 당신 면허증 없는데 당신 운행해 줄 수가 없어. 아예 시동을 안 걸어버려. 이게 과도기야. 과도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인간은 비효율의 영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밤에 꿈꾸다가 눈 뜨다가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보면서 부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차가 푸조인데 푸조. 그 외제차 그 사장과 호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어. 천정이 유리잖아, 유리. 딱 누워가지고 하늘에 달하고 별 보면서 달 떴을 때 구름이 또 얼마나 예뻐. 그거 보면서 고속도로 부산까지 가고 싶다고. 여름에 해운대까지. 근데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 그 자율주행차를 타려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그 면허증을 딸 때 힘들게 따잖아? 이것도 이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자, 언젠가는 그 면허증이 사라지겠지. 언젠가는 때가 오면은 이제부터는 자율주행차에 면허증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라는 때가 온단 말이야. 그게 20년 후, 30년 후에 올 거야. 모든 것을 인공지능 로봇에게 맡길 수 있는 때가 온다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지금 중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교 공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스템 교육을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잘 놀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미래 사회는 스마트폰처럼 자율주행차가 일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플랫폼이 되거든. 플랫폼 기본 도구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늘 자기 자가용 자율주행차가 주변에 있는 상황. 로봇 한 대하고 차 한 대가 있어. 또는 트랜스포머처럼 자동차로 변하는 로봇이 한 대씩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자기 옆에 늘 비서처럼. 그리고 그게 가격이 점점점 싸져. 그런데 그 과도기 때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 면허증을 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따지 못하면 그 면허증이 필요 없어졌을 때 즐기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기업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스마트폰 휴대폰 살 때 처음에 공짜로 샀잖아. 폰 막 제공해줬잖아. 그리고서 매달 내는 돈을 고객을 확보하려고 그 경쟁사들이 폰을 그냥 공짜로 줬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거 뭐 불공정하다 그래갖고 공짜로 주면 안 된다면 법으로 정하고 그랬잖아. 나중에는 로봇하고 자율주행차를 공짜로 주는 시대가 와. 근데 그것을 공짜로 줘도 가고 싶은 데가 없어.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없어. 그걸 줘도. 그렇게 사람의 머리가 바뀌어버려. 즐길 줄 몰라. 근데 자, 즐길 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이제 막 넘어가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여러분? 4시간 강의를 주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이거는 저 순서대로 무료가 된다라는 거야. 교육, 지능, 전기, 서비스, 주거, 의료, 음식 이 순서대로 무료가 돼. 점점. 저것을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 지금 여러분 교육이 무료예요, 사실. 여러분들 배우고 싶다면 돈 안 내고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요. 지금 친구들이 좋아서 여러분들 학교 오는 거지. 자, 넘어가 볼게. 실업률 인간은 99.9% 실업률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거 제가 그 미래학 책을 보고 그린 아주 자랑스러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도표예요. 제 손으로 그렸죠. 간단하게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미래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뭔가를 만들어서 상품을 팔면서 돈을 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만드는 비용, 유통 비용, 파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동화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무료로 줄 수 있는 시대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 그래가지고 저 일자리 곡선은 월급이 정말로 쭉 줄어들게 돼요, 갈수록. 그러면서 갑자기 놀자리가 증가하게 되는데 저 놀자리 중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놀자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게임 산업이야. 게임 산업. 최근에 유튜브 광고하고 영화관, 제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영화관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게임 업체가 우리 게임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게임을 잘하면 상금을 주겠습니다라고 내걸었어요. 상금. 게임을 잘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그랬어. 그 회사가 내건 돈이 얼마냐? 1,000억이에요. 1,000억을 게임 잘하는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야. 돈 버는 방식이 바뀌어가요.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우리나라에 연봉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유튜브만 하는데 한 달에 1억 넘게 벌어. 중국에는 연봉 1,000억 유튜버가 있어. 1년에 버는 돈이 1,000억이 넘어. 그 사람들 유튜브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알아? 그냥 노는 거였어. 자기가 노는 것을 영상 찍어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1,000억 이상 벌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미래는 일자리에서 놀자리로 바뀌어버려. 자, 그런데 과도기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즐겁게 따는 게 굉장히 가장 유리하단 말이야. 앞으로 20, 30년 동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이 그래?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럼 나 영어 수학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불행해져.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공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영어 수학을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이 최상이란 말이야. 최상이라고. 근데 그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게 중요해. 어떻게든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부 내용들의 의미를 찾아야 돼.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의미를 찾아야 돼. 그래서 아까 코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컴패션이야. 컴패션, 오리지널리티, 리스폰시빌리티, 그 다음에 엠퍼티였잖아. 이 네 가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컴패션, 오리지널리티, 그 다음에 뭐 엠퍼티, 그 코어, 리스폰시빌리티 이게 전부 어떤 영역인 줄 알아요? 휴머니즘의 영역이에요. 휴머니즘. 지금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액션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져야 돼. 내 친구에 대한, 인간에 대한, 또는 동물에 대한 사랑도 괜찮아, 식물에 대한 사랑도 괜찮아. 결국 미래의 경쟁력은 지극한 사랑, 그 휴머니즘이야. 그것을 바탕으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거야. 나는 어떻게 컴패션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면허증을 즐겁게 딸 수가 있지. 면허증을. 여러분 학벌이라는 게 제가 이거 미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서울대 나온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고2니까 아직까지는 재밌을 거야. 근데 명문대를 포기한 순간 이 얘기가 재미가 없어질 건데 서울대 졸업생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졸업하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식을 한 졸업생과 그냥 졸업생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서울대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까지 다른 전체 대학은 수석 졸업생 1명만 초대가 돼요. 청와대로. 3월 달에, 3월 초에. 근데 서울대는 단과대별로 1명씩 초대가 돼요. 즉 서울대는 22명이 오는 거야. 나머지 대학은 다 1명씩 와. 연세대도 고려대도. 그리고 대통령이랑 식사를 해. 그런데 그 단과대 22명 중에서, 서울대생 22명 중에서 오직 1명만 대통령이랑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어. 다시 또 22분의 1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어, 졸업할 때, 3월 달에. 그랬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학벌이 면허증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자율주행차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야. 자율주행차가 너무 멋진 차가 나왔어. 막 푸조에다가. 이거 타면은 자율주행차가 예를 들어서 막 자체 복원 능력까지 있어. 즉 절대 고장이 나지 않는 차야. 그 차가 나왔어. 근데 내가 혼자 탈 수가 없는 거야. 면허증 있는 사람을 같이 태워야 돼. 근데 나는 혼자 여행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 없으면 여행을 못 하는 거야. 그 차를 활용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건 그냥 내 예측이야. 정말 공주요거니까 하는 얘기다. 명문대 프리미엄이 앞으로 50년은 더 간다. 50년 더 가. 50년 후에는 사라져. 끈질긴 거야. 굉장히 끈질긴 거야. 명문대 프리미엄이 뭐냐면 똑같은 기회를 비명문대한테는 딱 한 번 줘. 명문대한테 7번을 줘. 얘는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끝나버려. 근데 명문대 애들한테 7번을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래? 너 실수한 거지? 이렇게 물어봐. 근데 여기 비명문대 잘못하면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잘라버려. 이 차별이 보이지 않게 무지무지 많아.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115등이야. 왜 그렇게 됐지? 법률은 우리나라 그 남녀 차별 금지법 이런 게 있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차별 지수는 9등인가 그래, 전 세계에서. 법률은 굉장히 좋아. 법제도는. 근데 실질적인 차별은 115등이야. 실질적인 차별. 유리천장이라, 유리천장. 여성들이 기회가 없어. 승진을 못해. 이거 언제부터 출발했지? 조선시대. 유교. 조선시대 지금 끝난 지 얼마나 됐어? 거의 100년 됐잖아.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야. 알겠니? 아직까지 그대로인 거야. 법을 바꿔도 안 돼.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안 바뀌니까. 명문대 프리미엄이 그래서 50년을 가는 거야. 조선시대 그 영향이 지금까지 100년을 오고 있잖아. 여성이 차별당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 있어. 인공지능은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 희소식이야. 물론 지금 인공지능은 성차별을 해. 지금 인공지능은 왜냐면 지금 사회에 있는 빅데이터를 공부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인공지능이 2024년, 25년, 30년 점점 더 영리해지잖아.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공정하게 평가하게 되지. 상대적으로 여자한테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공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면접도 인공지능이 보잖아, 면접을. 어? 자, 이제 슬슬 한 10분,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참. 나 책 선물을 해야 되거든. 5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빨리 질문.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 준비. 왜냐면 책을 누굴 줄 건가를 여기, 마이크 여기 이거. 자, 여기까지 듣고 질문. 좋아.
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할 때 절대 중복되는 질문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지? 자, 저기 선생님, 저기 학생 있어요. 안경 쓰고 저쪽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미래 때는 더 미래 때는 어떤 직업도 수업 만나시는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은 미래에 있을까요? 방금 보여준 도표와하고 연결해서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뀌는 거와 연결해서 아까 지나갔던 영재발굴단에 얘가 있어. 얘가 한 마리 있거든.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 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가 머릿속에 10,000개의 방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리고 뇌과학자하고 물리학자하고 연결된 그 연구팀에서 인간의 두뇌 시냅스가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걸 밝혀내고 있거든. 그것을 양자 생물이라고 그래. 양자 생물학, 양자 뇌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세포는 생각보다 우리 로봇하고 인간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세포는 38억 년 동안 진화해 왔거든. 그래서 저 양자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내가 면허증을 딸 때 즐겁겠다라고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어떤 놀이를 하든 간에 그것을 즐기지 않으면 두뇌에 있는 그 양자 컴퓨팅 기능을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좋으냐가 사실은 그걸 다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너가 공학자가 되든 수학자가 되든 철학자가 되든 간에 그것을 얼마나 즐기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야. 얼마나 즐기느냐가. 그게 인간의 능력의,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능력의 첫 번째 조건이야. 여기까지 얘기하자. 자, 두 번째 질문. 책. 오. 아니 진짜나 거기 꼴찌 서울대 가는데 거기 꼴찌로 전달되는 그걸로 얘기해요. 두 가지. 이거야. 뭐냐면 강의 주제가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는 아니다. 아니고 미래인문학이고, 나는 많이 놀았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즐기는 걸 좋아했으니까. 성가대 활동도 한 5년 동안 했어. 학교 주말에는 노래 연습하느라고 찬송가 연습하느라고 한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꼴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삼촌이 그러더라고. 너 이렇게 이 정도 실력으로는 전문대도 못 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문대도 못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여러 계기가 있었어. 그래서 학교도 한번 퇴학도 당하고 이랬는데, 내가 했던 공부법은 이거야. 24시간 공부법이라고, 잠자면서도 꿈꾸면서도 공부하는 기법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냐면은, 영어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잖아. 그러면 사회 공부를 하면 돼. 그래서 사회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면은 수학 공식을 외워. 수학 공식을 하다가 피곤하면은 국어 지문을 읽고 이렇게 풀어. 그러다가 피곤하면은 뭐 또 예체능 그 공부를 잠깐 해.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야. 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눈을 뜰 무렵에 어떻게 되냐면, 눈을 뜰 무렵에 막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조합이 일어나.
아침에 눈을 뜨면 딱 꿈을 꾸면서 막 영어로 막 토론을 해. 막 꿈속에서 막 영어로 토론하다 눈을 딱 떠. 눈을 딱 떴더니 앞에 수학 문제집이 있는 거야. 바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학교 갈 시간이 됐어. 밥 먹어야 돼. 밥 먹을 때 옆에 영어 단어 놓고 먹는 거야. 버스를 타야 돼. 그거 들고 버스 타는 거야. 이렇게. 수업 시간이야. 들어. 가끔가다 기절도 하지. 왜? 잠을 제대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잘 수도 있어. 그러나 둘 중에 하나야. 기절하거나 공부하거나야. 기절하거나 공부하거나를 딱 6개월만 해봐. IQ가 한 30 정도 상승이 된다. IQ가. 그게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지 않아. 인간의 두뇌는 엄청나게 유연해. 그걸 다 견딜 수가 있어. 그걸 안 해본 사람만이 그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해본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체험을 하게 돼. 그게 비법이야. 자, 그 다음 질문. 뭐라고? 김대중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 계기는 내가 이제 미술대학에서 또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잖아. 대상. 응?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별명이 인동초여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딱 되고 보니까 그런 행사가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학점이 높은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야. 학점이.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내려. 학점이 높은 사람을 뽑지 말고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한 사람을 뽑아라. 예를 들어서 뭐 역경을 극복했다거나 뭔가 의미 있는 사람 중심으로서 뽑아서 해라. 난 학점이 안 좋아. 나 대학교 학점이 2.3인가 그래. 2.3. C야, C. 평점이. 왜냐면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거든. 싫어하는 것만 F 맞고 그랬어. 수업 안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2.3이야. 근데 내가 서울대 최우수 졸업생으로 뽑혔어. 왜? 대학 생활을 가장 의미 있게 보냈다 이거지. 이상. 지금 5명 다 된 것 같은데 선생님, 그죠? 5명 넘었나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마지막. 한번 해봐봐. 시간은 5분 남았는데. 야, 지금부터는 책 없을 수도 있어. 책 안 받고 그냥 여러분. 지금 성든 학생들이 가위바위보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자, 질문 이제 하세요. 질문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게 있는 건 매력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직업을 갖고 계신 그 직업의 매력을 알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본업은 화가예요. 그림을 그려요. 왜냐면 그림을 그려서 파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화가인데 나머지는 공사는 직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교수들 모여서 이렇게 정책 연구하는 거는 돈을 내면서
가서 발표회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거든.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돈을 쓰는 직업이야. 내가 내 돈을 주면서 하는 게 많아. 회비를 내면서 같이 연구하니까. 하지만 그게 너무 의미 있어서 내가 내 이력서에다가 꼭 소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개념을 지금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둘 중에 의미가 있는가 재미가 있는가 이걸로만 판단을 해야 돼. 그게 내 생각에 의미가 있는가, 내 느낌에 재미가 있는가,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직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돈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내 생각의 의미, 내 느낌의 재미, 이거 두 가지가 상실이 되면 아까 면허증을 재미없게 따는 사람이랑 똑같아. 자율주행차도 선물을 못 받아. 그러니까 완전 완벽한 백수가 되는 거야. 근데 백수보다 더 못한 백수가 될 수 있어. 무슨 얘기냐? 국가에서 돈을 주고 차를 주는데도 즐길 줄 모르게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성취만 가지고, 아까 내가 의미, 쾌락, 관계, 성취, 마틴 셀리그만의 5가지 행복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성취에서 이 성취를 다시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결과를 중요시하는 성취가 있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성취가 있단 말이야. 지금은 완벽하게 과정을 즐기는 방식의 성취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끝나버려. 인공지능 로봇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기회 자체가 없어. 그래서 과정을 즐기는 그 성취감을 뭐라고 불러요?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고 그래.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 소확행을 과정 중시형 성취감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사실 공부의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야 되거든. 왜냐면 공부의 부담감이 공부를 방해해. 그러니까 아까 내가 24시간 공부법 얘기했는데, A 과목 공부하다 피곤하면 B 과목하고, B 과목하다 피곤하면 C 과목하고, 기절할 때까지 공부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화장실 안 가고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게 되고 막 이렇게 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은 1차적으로는 그 과정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버려야 돼. 1단계가 그게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2단계가 즐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말했잖아. 너무 분량이 많다고 공부할 게. 옛날에 나무꾼들 밑에서 다리 왜 반달이 되는 줄 알아? 이런 시대가 아니야.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초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취감을 느끼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 인류의 지식의 양이라는 게 계속 증가하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보다 아마 너희들이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걸? 내가 공부한 그 분량보다? 시대가 쌓여버렸잖아, 공부가. 그치? 생각할 거리 막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우리 때는 단순했어요. 여러분 수능은 더 복잡해. 우리 때보다. 단순한 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때로는 인간에게 포기해야 돼. 때로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에게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해. 참 안타깝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죠? 마무리 멘트를 뭘로 할까? 넘기다 보면은 조지 오웰 얘기할까?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알았지? 왜? 저게 방해가 돼.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건 결과적인 사고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재미와 의미와 몰입감, 이 3가지가 있는가 없는가에만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은 명문대를 가지 않더라도 그 면허증을 따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어. 과정에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사님 말과 어디가 후기를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